43인 딸이 이혼 후 재혼을 축하하는 자리인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빠는 사기꾼의 가족과 인연을 맺을 수 없어. 아빠, 제발요. 저 정말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 엄마가 그 사기꾼 때문에 죽었어! 내가 어떻게 원수의 아들과 인연을 맺겠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간절히 준비한 결혼식이 갑작스러운 폭로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신부 아빠인 태수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딸의 재혼을 축하하며 설레는 마음뿐이었거든요. 43살 혜진이는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년간 교제한 준호와의 재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난 후 10년 넘게 혼자 살아왔던 혜진이에게 준호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요. 이번엔 진짜 행복할 거예요. 친구의 말에 혜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강남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4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고 활기찬 모습의 혜진이는 금세 마음을 빼앗겼죠. 더구나 준호는 자신도 이혼 경력이 있어서 혜진이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한편 68세의 정태수는 회사 사무실에서 늦은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태수는 요즘 새로 들어온 아파트 시공 프로젝트 때문에 무척 바빴거든요. 딸의 재혼 준비도 물론 신경 쓰이지만 사업이 잘 풀리고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딸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세요? 직원의 질문에 태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어요. 사위 될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고 딸도 행복해 하니까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태수는 예비 사위 준호를 몇 번 만나봤는데 첫인상이 무척 좋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다만 아직 준호의 아버지는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몇 번 만남이 있었지만 간단한 인사 정도만 나눴을 뿐이었죠. 사돈 될 분은 어떤 분이세요? 글쎄요, 조용하신 분 같더라고요. 말씀이 많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태수도 예비 사돈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재복이라는 이름과 나이가 69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이 저렇게 성공했으니 분명 괜찮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이재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69의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무척 복잡했어요. 아들 준호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혜진이도 좋은 사람이고 태수 아버님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준호는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주려 했지만 이재복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언젠가는 드러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일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고 자신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만 행복하면 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이재복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거든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혜진이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아빠, 결혼식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전 11시에 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래, 딸아. 아빠도 일찍 가서 사돈분들과 인사 나누고 있을게. 태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딸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날이었거든요. 오랫동안 혼자 살며 외로웠을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곧 몰아칠 줄은 몰랐죠. 결혼식 당일 아침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진이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화장을 받으며 떨리는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신랑분도 분명 감동하실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에 혜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어요. 43살의 나이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한편 태수는 일찍 식장에 도착해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정장이 조금 어색했지만 딸의 결혼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어요. 태수 형님 축하합니다. 혜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면서요? 지인들의 축하 인사에 태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비 사돈 쪽 하객들을 둘러보니 왠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 30분, 준호는 신랑 대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복은 차분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다, 아들아. 그냥 긴장되는 거야. 이재복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가 가족들도 각자 지정석에 앉아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사돈 측 가족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눴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객석 뒤편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 한 명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분들 잠깐만 들어보세요. 남성의 큰 목소리에 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저기 신랑 아버지로 앉아 계신 분, 이재복 씨 맞죠? 이재복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30년 전 수백 명을 속여 수십억 원을 날린 투자 사기범 이재복입니다. 남성은 스마트폰을 높이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 있었어요. 지역개발조합 투자 사기 사건, 수백 명 피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식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렸어요. 태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멍하니 그 남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피해자 가족입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이 사람 때문에 모두 잃고 병까지 얻어 돌아가셨어요.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조작해서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법원 판결문, 피해자 인터뷰, 당시 뉴스 영상까지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재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라고요?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남성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식장 앞쪽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어요. 남성이 미리 준비한 자료였던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 이재복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보다 젊고 머리카락도 검었지만 얼굴 윤곽은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사기꾼입니다. 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 이재복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설마.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그 지역 개발조합에 투자했었거든요. 당시 아내와 함께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던 아픈 기억이 떠올랐어요.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혜진이는 신부 대기실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이재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태수는 천천히 이재복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 그 이재복이에요? 태수의 질문에 식장 안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재복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재복이 맞습니다. 이재복의 담담한 고백에 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피해자분들께 보상을 끝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분들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보상했어요. 이재복은 가지고 온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보상 확인서와 합의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 모든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확인된 내용들이고요. 하지만 태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아픈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아내와 함께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고 그 충격으로 아내가 병을 얻어 결국 세상을 떠났던 일까지 말이에요. 보상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태수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제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상이라니요. 정태수 씨. 이재복이 태수의 이름을 부르자 태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설마 저까지 조사해 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저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재복의 예상치 못한 말에 태수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더 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찾고 있었다고요? 무슨 목적으로요? 그 순간 준호가 아버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깐만요, 아버님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공개적인 자리요? 태수는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숨긴 겁니까? 준호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서. 몰랐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이때 피해자 가족이었던 남성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한패입니다. 사기꾼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 성공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분명 더러운 돈으로 시작한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사업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되자
감정이 복받쳤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 사업은 제가 정당하게 일궈낸 겁니다. 식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수군거렸고 일부는 이미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 혜진이가 신부 대기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소란 때문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식장 한복판에 서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예비 시아버지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수는 딸을 보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런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딸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혜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어. 준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그런 사람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혜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진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 씨,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요?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혜진 씨. 아버지께서 과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이재복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정말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요? 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고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보상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이재복은 다시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보상했습니다. 다만 정태수 씨만은 연락처를 찾을 수 없어서.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저만 보상 못 받은 겁니까? 태수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보상받았는데 자신만 빠졌다는 사실이 더욱 억울했어요. 바로 그 때문에 제가 당신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이재복의 말에 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제 아내 목숨까지 보상해 주실 건가요? 식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양가 가족들도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대부분 자리를 떠났어요. 혜진이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꿈꾸던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결혼식장은 여전히 얼어붙은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하객들이 자리를 떠난 가운데 양가 가족들만이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었어요. 혜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한쪽 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재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름까지 바꿨군요. 이강민이라고 하던 사람이 언제부터 이재복이 됐습니까? 이재복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까지 불린 것을 보니 태수가 자신을 완전히 기억해낸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일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이요? 피해자들은 어떻고요? 우리는 당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는데 당신만 새로운 삶을 사신 겁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예식장 직원들도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정태수 씨, 저는 정말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했습니다. 당신만은 연락처를 몰라서. 그만하세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신과 협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어요. 사기범이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복은 당황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적 대응이라니요? 저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형량도 다 채웠고 보상도 끝냈어요. 이제는 조용히 살고 있는데 조용히 살고 있다고요? 태수는 비웃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성공한 사업을 하는데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 더러운 돈으로 도운 거겠죠. 준호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 사업은 제가 혼자 힘으로 일궈낸 겁니다. 혼자 힘으로요? 자본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태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업 초기 자본금 중 일부는 분명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주신 돈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정당하게 번 돈입니다. (30년간) 숨겨왔던 과거가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파토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언론은 이 사건으로 시끄러웠고 준호의 회사 주가는 연일 폭락을 거듭했어요. 투자자들과 주주들은 준호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정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복 씨가 이미 형량을 다 채웠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보상도 끝냈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지 못한 보상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속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계명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부분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시각 준호는 회사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어요. 준호 대표,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하는데요. 쏟아지는 질책에 준호는 답답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회사 경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관련이 없다고요? 대표의 가족사가 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한 주주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창업 자금 중 일부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면서요? 그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편 혜진이는 집에 틀어박힌 채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안부 전화도 받지 않았고 회사에도 무단 결근했어요. 웨딩드레스는 아직도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언니, 밥이라도 먹어야지. 동생이 방 안으로 들어와 말했지만 혜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 오빠한테서 계속 연락 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나서 뭘 이야기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혜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모르는 일이었잖아. 준호 오빠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결과는 같아.
우리 아빠와 준호 아버지가 이렇게 대립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혜진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행복했던 한 달 전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이재복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에 있기가 괴로워서 나온 것이었어요. 언론과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버지,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복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왔구나. 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했어요? 그래, 정태수 씨만 빼고는 다 했어. 왜 아버지 과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재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 봐서였어. 그리고 부끄러웠어. 부끄럽다고 해서 숨길 일이 아니었잖아요. 저라도 미리 알았으면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게 됐구나. 회사 일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하지만 혜진이와의 일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이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그때 갑자기 공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 명의 중년 남녀가 이재복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기 있다? 이강민, 아니 이재복. 그들은 30년 전 사기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이재복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보상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피해자들이 이재복을 둘러싸며 따졌습니다. 준호는 당황해서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예요? 공원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곧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재복과 피해자들 모두 경찰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 소식은 또다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과거 사기범 피해자들과 공개 충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태수는 뉴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겠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진이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잘못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준호는 괜찮을까? 혜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화가 나고 실망스럽지만 여전히 준호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준호의 회사는 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했고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표님, 이제 정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원 한 명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혜진이는 마침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터라 바깥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혜진이는 한강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혜진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쌓아온 준호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들, 결혼을 약속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씨.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동생분이 알려주셨어요. 걱정된다고 하시면서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혜진이 옆에 섰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많이 빠졌어요.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경찰서에서 나오신 후로 계속 자책하고 계세요. 제 일까지 망쳤다면서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 씨, 저는 정말 아버지 과거를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혜진이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실함을 볼 수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당신 성격상 알았다면 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하지만 그것과 우리 관계는 별개예요. 혜진이의 말에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아빠와 당신 아버지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한편 태수는 30년 전 함께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당시 피해자 5명이 참석했어요. 정 사장님, 이재복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보상했다는 게 맞나 봅니다. 한 피해자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받았어요. 원금에 이자까지 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때 받고 나서는 마음이 좀 누그러졌거든요. 태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보상을 받았는데 자신만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억울했거든요. 그럼 저만 보상 못 받은 건가요? 정 사장님 연락처를 몰라서 그랬나 봐요. 이재복이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거든요. 그 사람이요? 태수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네,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고 보상금도 주고 갔어요. 그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한 피해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받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워낙 진심으로 사과해서 그리고 보상금도 제대로 된 금액이었거든요. 태수는 자신이 알던 이재복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했을까요? 그 무렵 이재복은 혼자 아파트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써온 참회의 기록들이었어요. 오늘도 피해자 한 분을 찾아뵈었다. 김 씨 부부께서는 처음에는 만나주시지도 않으셨지만 계속 찾아가서 사죄드렸더니 마침내 용서해 주셨다. 하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재복은 일기를 읽으며 그때의 심정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사죄하고 보상하는 일은 쉽지 않았거든요. 정태수 씨만은 끝내 찾지 못했다. 이사를 여러 번 하신 것 같은데 행방을 알 수 없다. 언젠가는 꼭 찾아서 사죄드리고 싶다. 이재복은 일기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찾던 정태수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업을 축소하고 핵심 인력만 남겨서 버텨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준호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이 가장 미안했어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태수는 집에서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피해자들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여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태수는 아내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용서했는데 나만 계속 화를 내고 있어.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아내를 잃은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었거든요. 이재복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정태수 씨께도 정식으로 보상하겠어. 그리고 너와 혜진이의 관계도 정리해 주겠어.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아버지 때문이야. 더 이상 내가 피해 볼 순 없어. 이재복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이는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의 대화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컸어요.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하는 걸까? 혜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재복은 결심을 굳히고 태수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태수 씨, 저와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전화를 받은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가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정식으로 사죄하고 보상해드리겠어요. 공개적인 자리라니요? 언론도 부르고 과거 피해자들도 모두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태수는 이재복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뢰하기 어려웠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사흘 후 서울 시내 한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재복이 직접 요청한 자리였어요. 언론사 기자들과 과거 피해자들, 그리고 태수와 혜진이, 준호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재복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전 지역개발조합 사기 사건의 당사자였던 이강민, 현재는 이재복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재복은 깊이 고개를 숙여 절했어요. 먼저 30년 전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정태수 씨, 당신께는 더욱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분들께는 모두 보상을 드렸지만 당신만은 찾지 못해 보상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입니다. 태수는 이재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재복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갑작스러운 폭로에 회장실이 술렁였습니다. 태수의 표정도 변했어요. 당시 저는 지역개발조합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도자는 따로 있었어요. 정치인과 연결된 큰 손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거든요. 이재복은 당시 녹음 파일과 문서들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받으며 앞잡이 역할을 강요당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당신도 피해자라는 건가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협박을 받았다고 해도 제가 직접 사람들을 속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재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저는 진짜 속죄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바꾼 것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를 씻으려는 의미였어요. 그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해온 일들입니다. 피해자 보상은 물론이고 사회봉사,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지원까지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기자들과 피해자들이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엄청난 양의 사회봉사와 기부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준호에게도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서였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제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재복이 다시 깊이 절했습니다. 정태수 씨, 당신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 순간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준호 대표의 사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된 건가요? 이재복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당하게 번 돈의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사회봉사를 하면서도 작은 사업은 계속했거든요. 모든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과거를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혜진이는 객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재복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재복 씨, 모든 사람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말이 진실이라면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뉘앙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재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일은 별개입니다. 태수가 혜진이와 준호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혜진이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 솔직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열렸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놀랍게 변해 있었어요. 이재복의 진실한 고백과 30년간의 속죄 행적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언론은 진정한 참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연일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준호의 회사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진실한 모습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준호의 경영 철학에 공감했거든요. 대표님, 새로운 투자 제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준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곳인가요? 사회적 기업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회사의 가치관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어요. 한편 혜진이는 작은 카페에서 태수와 이재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만나는 날이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런 자리가 가능해졌거든요. 혜진아, 아버지 태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 보였어요. 아빠, 일찍 오셨네요. 응, 이재복 씨와 좀 일찍 만나고 싶어서. 태수의 말에 혜진이는 놀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곧 이재복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태수를 보자 여전히 조금 어색해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적대감은 없었어요. 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사장님. 앉으세요. 두 사람이 마주 앉자 혜진이는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 결혼식장에서의 일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이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사업인데 제가 가진 경험을 활용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좋은 일이네요.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예요. 태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재복과 함께 일해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혹시, 네,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저도 건설업에 오래 있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복은 감격했습니다. 태수가 이런 제안을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정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어요.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혜진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원수 같던 사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 준호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온 것 같았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호는 세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리가 자연스러워졌어요. 회사 일은 어때요? 태수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위를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아버님들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과도 연계해서 IT 솔루션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이재복이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일하게 되는 거네요. 혜진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결혼식을 다시 할 건가요? 태수가 물어보자 혜진이와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음 달에 작은 규모로 하려고 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요. 그게 좋겠어요. 조용하고 따뜻하게. 이재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외곽의 작은 펜션에서 혜진이와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는 딸의 손을 준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딸 잘 부탁해. 네,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호의 대답에 태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재복은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태수는 혼자 펜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를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딸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덜었어. 태수는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더라고. 이재복 씨도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나 봐. 그 순간 이재복이 다가왔습니다. 정 사장님, 혼자 계시네요. 네,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 결혼식을 이렇게 치를 수 있어서요. 이재복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좋은 아들 키워서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사돈. 태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사돈.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재복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몇 달 후, 태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태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제 인생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자신만 힘들어져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완전히 다 털어낸 건 아니고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제가 고집을 부렸다면 딸의 행복을 망쳤을 거예요. 다행히 늦지 않게 깨달았죠. 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과거의 상처도 결국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영상이 끝나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태수는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태수는 혜진이와 준호, 그리고 이재복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빠, 유튜브 영상 봤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딸아. 아빠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태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어요. 진정한 치유는 시간과 함께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